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제3권입니다. 제1권과 2권은 지난 시간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또 나폴레온 힐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많은 저서들을 통해서 제 영상에서 소개된 바가 있고 또 다른 북튜버 여러분들께서도 나폴레온 힐은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저자 소개는 뛰어넘고 오늘은 바로 이 책 추천의 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천의 글과 함께 이 책은 1, 2, 3권으로 나누어진 3부작 시리즈 중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두꺼운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 전반적으로 문답의 형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고 이제 나폴레온 힐이 그 당시에 살아생전에 제일 최고 부자였던 앤드류 카네기와 대화를 하던 내용을 발췌해서 또 그것을 나폴레온 힐의 재단의 책임 매니저인 W. 클레멘트 스톤이 엮어서 펼쳐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앞서 소개해드린 제1권의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형식이긴 한데요. 또 대화체로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들어가면서 앤드류 카네기의 직접적인 대답을 글로 통해서 들어볼 수 있으니까 또 제3권만의 매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앤드류 카네기와의 대화를 실은 이 책. 그렇지만 나폴레온 힐의 모든 저서는 개인적으로 이 차례만 읽어도 참 이미 그 책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요. 오늘도 차례를 한번 쭉 읽어보고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의 글을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제2권과 마찬가지로 스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총 17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즉 17챕터가 있습니다. 자, 제1장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제2장 마스터마인드 원리를 활용하라. 제3장 매력적인 성품을 개발하라. 제4장 신념을 가져라. 제5장 보상을 바라지 말고 일하라. 제6장 계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마라. 제7장 창조적인 상상력을 개발하라. 제8장 자제력을 연마하라. 제9장 조직적인 사고를 하라. 제10장 실패를 통해 배워라. 제11장 영감을 찾아라. 제12장 집중력을 키워라. 제13장 황금률을 적용하라. 제14장 서로 협력하라. 제15장 시간과 돈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라. 제16장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라. 제17장 신비한 습관의 힘을 체험하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대화체로 되어 있고 이렇게 풀어서 뭔가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를 발췌한 형식이라서 사실 글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답체가 늘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스텝 7, 제7장 창조적인 상상력을 개발하라입니다. 이 챕터가 개인적으로 오늘 유독 이렇게 손에 이끌린 이유는 제가 자기 개발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좀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껏 소위 말하는 학위만 딴다고 해서 되게 안일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배운 것이 없고 내가 익힌 것이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서 아는 것은 정말 1도 없구나를 너무 뼈저리게 깨달은 계기가 있는데요. 김승호 회장님의 어떤 영상, 어떤 강의 영상을 봤는데 그 주제가 상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이 저를 좀 각성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어떤 문장이냐면 제가 지금 제 방 화이트보드에도 적혀 있는데 상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상상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저는 되게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인지력이나 사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지를 못해서 늘 주입식으로 교육만 받다 보니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저는 없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야, 상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상상 속에서만 살게 된다. 제가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게 남의 말 듣고 남 밑에서 평생 일하고 그런 삶인데 그걸 듣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의 상상 속에 살지 않고 내가 상상을 하면서 살려면 일단 상상력을 개발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챕터가 굉장히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한번 읽어보기 전에 먼저 추천의 글, 잠깐 이 책 어떤 형식으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집필되었는지 클레멘트 스톤의 추천의 글 먼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추천의 글 나폴레온 힐과 앤드류 카네기가 전하는 성공으로 가는 길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제3권은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17가지 원칙을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이 들도록 문답식 대화 형식으로 서술한 책이다.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공의 원칙들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도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힐의 솔직하고도 예리한 질문과 주장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적용할 수 있고 누구든 실천할 수 있는 성공의 철학과 원칙을 정립해서 삶의 길을 찾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 한 그가 평생 탐구했던 주제들이 잘 담겨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새 집을 위해, 새 자동차를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을 벌지 지금 당신은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나폴레온 힐과 앤드류 카네기의 흥미로운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자. 제1장은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인데요. 이것 또한 제가 예전 나폴레온 힐의 다른 책을 소개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 다루었던 적이 있어서 오늘은 다른 챕터 제7장 창조적인 상상력을 개발하라 부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상상력은 성공이라는 완성물을 짜 나가는 영혼의 공작소다라는 말이 있다. 상상이라는 생각의 작업장에서 희망과 목표는 현실이 된다라는 말도 있다. 이번 장에서는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낸 위대한 리더들을 살펴보겠다. 앞서 나온 계획적인 노력과 이번 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해보자. 모든 형태의 계획적인 노력은 창조적인 상상력에서 나오며 이 두 가지 원칙은 불가분의 관계다. 나폴레온 힐 카네기 씨, 창조적인 상상력을 성공의 7번째 원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칙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카네기 가장 먼저 창조적인 상상력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상상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상은 통합적인 상상과 창조적인 상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통합적인 상상은 인지된 아이디어, 개념, 계획, 사실과 원칙들을 새롭게 배치하여 결합하는 행위입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새로운 질서로 구성하거나 새로운 용도를 부여한 예전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미 사용했거나 혹은 인식된 적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조적인 상상은 과학적 시각으로 볼 때 무의식의 깊은 곳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동력들에 의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적인 상상은 영혼의 공장과 같아서 이를 통해 무한한 지성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징표가 없지요. 그러므로 창조적인 상상의 실체를 받아들여 최대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석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 같은 능력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지요. 힐, 상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류의 상상이 산업 현장과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각기 유용하게 적용될까요? 카네기, 월등히 많이 사용되는 것은 통합적 상상입니다. 창조적인 상상은 그 이름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리더십과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지요. 힐, 그렇다면 두 가지 상상력이 혼합되어 쓰인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원칙들의 실제 적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카네기, 토머스 에디슨이 한 일을 예로 들어보지요. 에디슨의 성취 기록을 연구하면서 그가 두 가지 상상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그의 최초 발명품은 오래되고 잘 알려진 원리들을 새롭게 구성한 결과로 얻어졌습니다. 바로 백열전등입니다. 에디슨은 누구나 다 아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10,000번 이상 다르게 결합하고 실패를 거듭한 결과 완성품을 얻었지요. 힐, 그가 10,000번이나 실패하고도 계속해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카네기,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예리한 감각의 소유자라는 것. 이미 말했지만 에디슨은 누구나 다 아는 두 가지 법칙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해서 백열전등을 완성했습니다. 두 가지 법칙 중 첫 번째는 이미 입증된 사실로 전기 에너지를 와이어 양끝에 대면 저항력으로 인해 빛을 내는 열이 발생하여 빛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디슨이 전구 발명을 시작하기 전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열을 조절할 방법을 찾지 못해 난관에 빠져 있었지요. 충분한 밝기의 빛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금속이나 다른 물질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기가 발생시키는 강한 열은 전달물을 고작 몇 초 만에 태워 없앴으니까요. 에디슨은 다양한 물질을 사용해 실험을 거듭하고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던 중 우연히 어떤 원리 하나를 떠올렸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연히 떠올렸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떠올린 것은 숯이 만들어지는 원리였고 그때까지 숱한 실패를 가져온 원인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숯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무더기에 나무를 땅 위에 놓고 불을 붙인 뒤 진흙으로 덮습니다. 흙에 덮인 나무는 공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활활 타지 않고 천천히 탄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무의 형태는 그대로 남은 채 까만 숯이 만들어지지요. 나무가 완전히 타지 않는 이유는 덮여있는 진흙으로 인해 불꽃으로 유입되는 산소의 양이
나무를 연소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산소의 유입량을 조절함으로써 불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있다는 원리가 됩니다. 에디슨은 전등 실험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던 원리 안에 자신이 찾던 답이 있었다는 것을 수천 번의 실험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그는 곧장 실험실로 달려가 코일로 감은 와이어를 병에 넣은 다음 병 속의 공기를 빼내어 왁스로 밀폐한 뒤 와이어 양끝에 전기 에너지를 흘려 넣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계 최초의 백열 전등이 반짝하고 빛을 발했지요.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램프는 8시간 이상 환하게 주위를 밝혔습니다. 그때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산소가 없는 진공관 안에 와이어를 세우면 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도 빛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까지도 백열 전등을 만드는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에디슨 시대보다는 현재의 방식이 훨씬 세련되고 효율적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에디슨이 두 개의 오래된 원리에서 새로운 방식을 결합할 수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앞에서 저는 에디슨이 전기 에너지의 열을 조절하는 데에 숯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결합하는 방법을 우연히 생각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창조적 상상의 원리라는 그림으로 들어가 볼까요? 에디슨은 오랜 기간 셀 수 없이 많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잠재의식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그림을 뚜렷하게 새겼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길 없는 힘에 이끌리듯 수치 생성 원리를 떠올려 결국 자신의 문제와 연결짓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에디슨은 어떤 예감 같은 것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나는 즉시 그것이 내가 바로 찾아 헤매던 그 끊어진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고 당시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는데 수치 원리를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을 때 그전까지 통합적 상상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잠재의식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의식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힐.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쩌면 인내심이 에디슨을 성공할 수 있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카네기. 물론입니다. 우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17가지 성공의 원칙 중 첫 번째를 적용했다고 해야겠지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았을 뿐 아니라 그 해결책의 발견도 정해진 과정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강박관념이 목적의 명확성을 지탱한 것입니다. 강박관념은 마음속의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스스로 부여한 한계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러한 마음 상태로 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무수한 실패를 거듭하며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신념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신념은 그의 생각을 무한한 지성으로 연결하는 촉매가 되었으며 거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힐. 에디슨의 모든 발명이 백열 전등의 경우와 같이 창조적 상상력과 통합적 상상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나요? 카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명품의 대다수가 통합적 상상력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지요. 다시 말해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나 오직 창조적 상상력만으로 완성된 발명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축음기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였죠. 그전까지는 그 누구도 소리의 진동을 기록하고 재생해내가는 그런 기계는 만들지 못했으니까요. 힐. 축음기 발명에 에디슨은 어떻게 창조적 상상력을 적용했을까요? 카네기.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에 말하는 기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인시키고 기계 제작을 완성하기까지의 계획을 의식 상태로 진행한 것이지요. 에디슨이 전적으로 창조적인 상상력에 의존했다는 뜻입니까? 카네기. 예, 확실히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이 에디슨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수시로 일었지요. 그럴 때마다 상상한 기계 장치를 반복해서 그려보고 모형 제작자에게 그림을 건네 실제로 만들도록 했던 겁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고 테스트를 거듭해 마침내 발명에 성공한 것이지요. 조잡한 형태의 기계에 불과했지만 에디슨의 창조적 상상력이 빛을 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힐. 에디슨이 자신의 잠재의식에 말하는 기계에 관한 생각을 각인시켰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각인시켰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계 작동 원리를 잠재의식 안에 두어야 했을까요? 카네기. 잠재의식에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어 완성된 계획으로 바꾸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길어야 며칠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방법은 욕구를 강박관념으로 바꾸는 단순한 과정인데 소리를 기록해서 재생산하는 기계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한 뒤 자동 암시라는 형태로 잠재의식을 관통해 욕구를 정확히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힐. 그것이 의식과 잠재의식을 연결하는 방법인가요? 카네기. 예,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요. 내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욕구는 잠재의식이 되어 다른 욕망보다 훨씬 명확하고 신속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한 희망은 잠재의식에 전혀 각인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망과 강렬한 욕구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 강렬한 욕구는 그것에 관련된 생각을 지속하고 또 반복하면서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힐. 그렇다면 무엇보다 반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네기. 생각을 반복하면 어느새 사고하는 습관이 자리 잡혀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하나의 아이디어에 정확히 작용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잠재의식이 습관으로 이어지며 더욱 강화된다는 겁니다. 힐. 그렇다면 잠재의식을 명확한 욕구로 채우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창조적인 상상력을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카네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관심사와 욕구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거친 사람들만이 실제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구름처럼 막연한 생각이나 단순한 희망은 누구나 다 갖는 것으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자제력에 관한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힐. 두 종류의 상상력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몇 가지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카네기.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완성할 때의 경험담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죠. 그는 증기로 움직이는 트랙터를 보고 자동차에 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트랙터는 타작 기계를 운반하는 데 쓰이는 것이었지요. 증기 트랙터로부터 말이 없는 마차로 아이디어를 연결한 그는 통합적 상상력을 이용해서 기계를 싣는 트랙터를 사람이 타는 자동차로 바꾸는 방법에 온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힌 포드는 타오르는 열망을 그의 잠재의식에 각인시켰습니다. 잠재의식의 작용으로 증기기관을 대체할 내연기관을 생각해내고서
즉시 그 기관을 실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지요. 내연 가스기관과 관련한 다른 이들의 기존 실험을 연구한 결과 문제는 엔진 동력을 자동차 바퀴로 전달하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잠재의식에 집중시키자 최초의 대중자동차, 그 T 모델의 탄생을 기능케 한 변속기의 유성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힐, 자동차를 완성하기까지 어떠한 요소들이 포드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십니까? 카네기, 그를 비롯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작업 원칙으로 마음속에 펼쳐진 명확한 그림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드의 성공 전략. 포드는 명확한 목적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성공의 첫 단추를 채웠다. 자신의 목적을 각인시킴으로써 목적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도록 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목적을 명확한 계획으로 바꿨다. 마스터마인드 원리를 사용해서 아내의 내조와 타인의 충고를 얻어낼 수 있었다. 훗날 자동차를 생산할 때도 주주였던 도지 형제와 기능공들, 엔지니어들과 마스터마인드 연합을 구축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마스터마인드라는 개념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2인 이상의 집단을 구성해서 이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뭐 그런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독서 모임이나 또 사교 모임 중에서도 어떤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가들의 모임, 뭐 이런 동호회,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스터마인드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드의 마지막 성공 전략으로 이 모든 노력의 뒤에는 응용된 신념이라는 힘이 존재한다. 이는 명확한 목적과 관련된 강렬한 성취 욕구의 결과로 얻어졌다. 힐. 간단히 말해 포드는 명확한 목표를 채택하고 통합적인 상상과 창조적 상상의 기능을 자극하는 강박관념이라는 불꽃을 타오르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군요. 카네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끈기 있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완성하기까지 포드는 연구를 뒷받침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후로도 대량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요. 또한 마스터마인드 연합 멤버들과의 갈등도 겪게 됩니다. 인내심과 결단력이 필요한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헨리 포드가 가진 특성,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점과 꺾이지 않는 인내심이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포드의 강점인 인내심, 즉 끈기는 통합적이면서도 동시에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강한 자극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힐, 상상에 관한 신뢰를 몇 가지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카네기, 이번에는 전화와 관련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창조적 상상력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의 발명품은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으니까요. 그가 전화기를 실용화한 원리를 생각해낸 것은 에디슨과 마찬가지로 우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청력이 약한 아내를 위해 보청기를 만들려고 갖가지 부품과 장치를 찾던 중 발견하게 되었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강박관념이 명확한 목표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깊은 애정이 벨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 것이지요. 벨이 응용한 과학 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레늄판에 던져진 빛의 광선은 약간 떨어진 다른 셀레늄판에 반사되는데 이 다른 셀레늄판을 전화기에 부착하면 갈바니 전지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판 뒤쪽에서 말한 단어는 전화기를 지나 두 번째 판까지 똑똑히 들립니다. 따라서 빛의 광선은 전화기의 와이어가 되고 소리의 파장은 빛의 파장으로 빛의 파장은 갈바니 파장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다시 소리의 파장으로 변화되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는 소리의 파장이 전달된다는 획기적인 원리를 세상에 알렸는데 이 원리의 일부가 돌베어라는 사람의 실험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현대 전화기의 작동 원리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벨로 공인되었지요. 아내에게 소리를 선물하고 싶었던 벨의 욕구가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원리를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게 했습니다. 힐, 발명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상상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카네기, 처음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통신 판매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품화 계획에 응용된 통합적 상상의 좋은 예입니다. 제가 과거에 일했던 회사 동료 이야기로 철도 전신원이었던 그는 근무 중 비는 시간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경제적 이익이라는 동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여러 달 동안 마음속에 이 문제를 간직하고 궁리하다가 통신망을 이용해 시계를 팔아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도매로 주문한 손목시계는 순식간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 성공의 힘을 얻어 다음에는 보석을 판매하여 더 큰 이익을 거두었지요. 그러다 얼마 가지 않아 상관에게 들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전화 위복이라고 할까요? 해고당한 뒤 그는 본격적으로 통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전신에서 우편으로 판매 방식을 바꾸고 물품 소개서를 인쇄하여 전신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곧 그의 물품 소개서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지요. 그는 또한 마스터마인드 원칙을 활용하여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던 중 광고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규모를 키운 사업체를 매각해 1억 달러를 손에 쥐었지요. 이로써 대량 통신 판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는 명확한 목표에 몰두하여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결국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힐, 단지 통합적 상상의 원리를 사용한 것이 전부인가요? 카네기, 그렇습니다. 판매 방식을 새롭게 바꾼 것뿐이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성공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벨과 에디슨이 행한 창조적 상상력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지요. 육류 포장업의 혁신을 가져온 철도 냉장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철도 냉장차를 발명한 사람은 포장업자인데 그는 어떻게 하면 먼 거리까지 육류를 신선하게 운반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방법을 강구한 것이지요.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히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육류 포장업자는 더 많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일반 객차를 아주 큰 아이스박스로 대체했지요. 특별한 점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실험으로 옮겼다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냉장차는 엉성했지만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고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개선해 현재의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이 생각은 육류 운송뿐 아니라 다른 상품, 특히 과일과 채소의 판매와 유통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스박스를 차바퀴에 매단다는 단순한 상상에서 냉장차가 탄생한 겁니다. 조지 풀먼은 객차에 침대를 놓는다는 생각으로 침대차를 만들었습니다. 침대와 객차는 모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두 가지를 합친다는 생각이 신선했던 것이지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조지 풀먼은 큰 부를 얻었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었으며 여행객들은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가 상상력의 소산입니다. 이런 상상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자발성과 실용성에 근거한 조직적이고 개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좋은 성능의 침대차와 냉장차를 만들기 위해 많은 자본도 필요했지만 궁극적으로 성공을 가져온 것은 개인의 상상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힐. 상상의 원칙을 적용한 이들이 가장 공통으로 사용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세요. 카네기. 그것은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목표. 9개의 기본 동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기로부터 일어나는 강박관념을 토대로 한다. 여기서 9가지 주요 동기 리스트는 제2장에서 참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기 중 강력한 하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구다. 마스터마인드 원리. 장애물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목표를 향해 하나 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 사람이 조화롭게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노력.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이상으로 일할 때 상상력을 활용한 새로운 기회가 마련된다. 비록 많은 이익이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이상의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신념. 상상력을 고무하고 격려하는 분명한 근거이자 창조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적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최소한의 신념도 없는 사람은 창조적 상상력의 혜택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계획적인 노력. 상상을 통한 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효율성의 측면에서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이 5가지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려움은 상상력을 고무시키지만 때때로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위기에 빠진 인간이 상상을 통해 초인적인 면모를 보이다 반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지요. 실패로 인한 일시적인 패배감이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역효과가 더 큽니다. 힐. 그렇다면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전적인 이유입니까? 카네기.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력은 사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상상력이 부족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상력에 무관심하기 때문이지요. 힐.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세일즈맨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상력을 세일즈맨십에 적용하는 예를 들어주십시오. 카네기. 수많은 예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힘든 육체 노동으로 살아가던 중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보험 판매를 시작했는데 고작 1년 만에 보험업계 최고의 인물이 되었죠. 그의 성공담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가 마스터마인드 원리를 충실히 활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성공 원칙들도 잘 사용했지요. 그는 어느 날 한 부유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30분 만에 1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변호사는 유능하기로 소문난 보험 설계사들이 다양한 판매 전략을 펼쳤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변호사들의 활동이 실린 신문 기사를 가지고 그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변호사는 자신의 두뇌에 100만 달러짜리 보험을 든다라는 대문짝만한 머리글을 보여주었지요. 뉴욕의 최상류층 인사들을 고객으로 둔 변호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거기에는 주인공 변호사와 그의 가족, 롱아일랜드의 자택 사진까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변호사에게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필요한 신체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신다면 이 기사를 여러 신문사에 보내 보도하려 하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호사님 같은 분에게는 큰 이득이 될 거라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변호사는 자리에 앉아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깊게 기사를 살펴본 그는 어떻게 자신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으며 또 가족 사진은 어디에서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 통신사와 계약을 맺었거든요. 기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고 난 변호사는 몇 군데 수정해서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안에 무조건 찬성합니다. 계약 성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변호사는 조금도 불쾌함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만들기 위해 여러 달 준비하고 취재한 노력 덕분에 변호사의 고집이 허물어진 것이지요. 기사는 변호사 자신을 홍보할 자료도 될 테니까요. 그가 변호사에게 판매한 것은 생명에 대한 보험이 아닌 허영심에 대한 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상력이 뛰어난 1급 세일즈맨들은 그들이 파는 상품과 전혀 다른 것을 취급하기도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전 총장인 하퍼 박사의 경험담이 좋은 신뢰입니다. 하퍼 박사는 교육계에서 기부금을 가장 잘 모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대학 총장이던 시절 캠퍼스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000,000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치밀하게 검토한 뒤 시카고의 유명 인사 2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정치인 1사람과 시카고 시내버스 기업의 회장이었는데 $1,000,000 정도는 충분히 기부할 수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하퍼 박사는 버스 회사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다른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장이 말을 꺼내기 전에 하퍼 박사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밖에 아무도 없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의 하퍼 총장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앉으시죠. 아닙니다. 1분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그동안 생각해 오던 일인데 저희 시카고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업적을 기리기 위해 캠퍼스에 회장님의 이름을 딴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몇 분이 이 버스 회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정치인 한 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알리고 이사회의 계획안을 저지할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제대로 앉아서 생각해 봅시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학교 신축 건물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옳을지 생각해 보시고 내일 아침에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하퍼 총장은 버스 회사 회장에게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퍼 총장이 사무실에 들어서니 버스 회사 회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선 2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요. 총장의 손에는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1,000,000짜리 수표가 들려 있었고요. 하퍼 총장이 예상한 대로 회장은 자신의 적을 제압할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거지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챕터, 7번째 챕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몇 가지 예시들은 너무나 그 시절만의 것이어서 사실 좀 황당한 예시도 몇 가지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아까 읽어드릴 때 제가 중간에 너무 멈칫했었는데 철도 전산원? 야, 이걸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막 중간에 설명을 드릴까 아니면 건너뛸까 고민이 좀 많이 되던 부분이기도 했었고요. 또 헨리 포드나 에디슨과 같이 이 나폴레온 힐의 자기계발 서적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예시인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의 대한민국 혹은 제 또래에서
자기 개발서를 굳이 만든다라고 치면 아무래도 뭐 아주 유명한 롤모델로 삼기에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 씨라든가 아니면 또 젊은 세대에게 가장 우상으로 추앙받고 또 어떤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대상으로 롤모델로는 또 BTS나 뭐 이런 분들이 책에 등장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조금 흐른 아주 오래된 서적이라 에디슨과 같은 사람의 예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매번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워낙 지혜가 있으셔서 너무 옛날 고인돌 같은 예시를 들어도 찰떡같이 지금 현재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핵심 내용만 이렇게 추출해서 또 파악을 하시고 실용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책 뒷부분으로 가도 참 좋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또 가끔씩은 이런 내용까지 책에서 다루나? 뭐 부자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것까지 배워서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또 성생활, 뭐 섹스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도 여기서 꽤 자세히 문답 형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그 아주 노출적이고 선정적인 의미로 그런 성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형태의 한 부분으로 아주 큰 부분으로 그것을 성에너지라고 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제 3권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깊게 나폴레온 힐이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책의 말미로 가면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적어놨을까 하는 게 있었는데 또 의외로 위로가 되는 부분이요. 식습관에 관한 부분인데요. 과식하지 마라.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라. 음식물을 대충 삼키거나 빨리 먹지 마라. 사탕이나 캐러멜 같은 단 것을 멀리하라.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없다면 비타민을 복용하라.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라. 뭐 이런 내용들도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뭐 실제로 배설 막 이런 것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네, 약물을 멀리하라 뭐 이렇게 해서 챕터가 끝나고 있고 아무튼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게 저희가 평소에도 이렇게 그냥 대충만 본다면 뭐 식습관이나 휴식 뭐 이런 내용은 굳이 책으로 뭐 이렇게 접해야 할까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라고는 하는데요. 의외로 이런 이야기를 자기계발서 그것도 성공학 서적 또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나폴레온 힐의 저서에서 이렇게 본다는 게 저는 조금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왜냐면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공한다고 한다면 뭔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책찍질하고 거의 학대하다시피 그렇게 한계로 몰아붙이고 또 그렇게 힘들게 뭔가를 해야만 얻는 것이 부와 돈이라고 저는 그렇게 잘못 배워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남 밑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의 상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과식하지 마라,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라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직장인이라면 또 남의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인간이라면 야 과식이건 균형 잡힌 영양소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일이 우선이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고, 남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과식을 할지언정, 끼니를 거를지언정, 폭식을 할지언정, 회사에서 정해주는 룰과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지 마라고 한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마음 불편하게 밥을 먹어야 성공한다. 혹은 너는 불편하게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그 누구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제 스스로가 항상 저한테 네가 편하게 밥 먹을 자격이 있어?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라. 별것 아닌 문장인데 저는 좀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늘 식사하시나요? 전 그런 것도 참 궁금한데요. 다른 직장인들, 다른 사람들은 매 끼니를 편안히 식사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별것 아닌 내용 같은데 어쩌면 남들은 진짜 편히 다들 식사하실 수도 있을 법한데 나만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 이렇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 놓치고 계셨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 이 별것 아닌 이 내용, 이 이야기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성공, 자기 개발에 관심 많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십시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